오늘 그 수업할 내용이 현대시 파트거든요. 현대시. 자, 항상 선생님이 문학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고전 시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해석할 수 있느냐, 시대와 작가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법을 이해하고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고전 소설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첫 번째가 뭐가 있지?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핵심적인 사건, 중심 사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배경이죠. 이 배경에는 소재의 의미까지, 상징적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시예요, 시. 자, 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는 원래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라는 것 자체가 뭘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정서 표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서 표출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를 쓴다라는 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건데, 이 정서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모든 시는 주제만 찾을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요. 연결고리로. 이게 시에서 기본인데, 시에서 주제를 찾는데,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은 시에서 주제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제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은 여러분들 찾는 게 시적 화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을 통해서, 여기 이제 같이 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누가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시적 상황이 되겠죠. 시적 상황. 이렇게. 요걸 찾아야 돼요. 시적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시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다를 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정서이자 주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선생님이 그간에 수업했던 방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분필이 자,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묶일 수 있느냐로 본다고 했을 때 여기 나가는 거야. 자, 시적 대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묶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찾으면, 주제를 찾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겁니다. 시의 의미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에서 어긋나는 걸 찾으면 되냐면, 주제에서 어긋나는 걸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모든 형태 자체가. 표현상의 특징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 시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표현상의 특징은 뭐냐?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이 라인에서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수능 공부에서 현대시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를 학교에서 내신 공부하듯이 모든 하나의 시어를 뜯어가지고 각각의 부분을 특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배우지 않는 작품이 하나라도 끼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우리는 배우지 않은 작품도 요 간략, 요 선생님이 제시해줬던 요 방법으로 시를 해석해주면은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수업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현대시를 접근하는 여러분들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역대 현대시는 EBS 연계교재에 대부분 다 연계가 됐었고, 교과서 밖에 나와 있는 시는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요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시를 분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걸 맞춰서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 몇 페이지죠? 75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시가 나와 있죠.
자, 겨울나무에게서 봄나무에게로 라는 형태의 시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시를 보려면 가장 먼저 뭘 찾으면 되냐면 시적 대상을 찾으면 되는 거죠. 시적 대상은 뭐가 되는 거냐?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화자는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뭔가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화자의 시적 대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적 대상이 되는 거지. 시적 대상. 나무를 가지고 시를 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화자는 지금 무엇을 관찰하느냐? 나무를 관찰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요 의미를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일단 그냥 나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서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를 서들고 무방비의 나무구로 서서 지금 현재 서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손 얼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자, 중요한 건 지금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벌받는 자세로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화자가 바라보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고통스러운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고통을 주는 시험은 어디가 나와 있느냐? 영하 13도, 영하 20도. 결국은 이 나무는 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까지가 지금 화자가 이 시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라고 나있죠.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길이 파여. 여기서 중요한 시어가 그러나가 나와 있어요. 항상 현대시에서 그러나가 나와 있으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가 나와 있으면 항상 세모를 쳐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적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 요 부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누구의 생각이지?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나무의 생각이 되겠지. 나무. 자, 그러면 나무는 이 벌받는 자세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정적인 상황,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 부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힘으로 애태면서 속으로 온몸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올라간다. 자, 막 밀고 올라간다. 자, 요 부분. 요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시적 대상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요게 시적 대상은 나무라고 했죠. 요 나무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지? 극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 저항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지? 화자는 이러한 시적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라고. 이 나무가 이 시련과 고난 상황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저항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나무를 보고 있다 이거죠. 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트면서, 자, 수능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어떻게? 저항하려는 태도지. 목숨 걸고 저항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기 몸이 으스러진다라는 것 자체가.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여기서 혀로 싹을 밀어내밀다. 요 부분 혀로 싹을 밀어내밀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겠어? 극복 의지지. 누구의 극복 의지지? 나무의 극복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잎이 되고 푸르른 4월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4월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이 나무가 시련을 극복하는 요소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다른 말 고치 뭐야? 스스로라고 볼 수가 있죠. 스스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도움이나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스스로 극복하는 부분이 앞에 나와서 여기서 깨달은 거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누구의 깨달음이라고? 나무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나무는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침내 뭐 하는 거지? 극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까지가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찰이에요. 그 다음, 자, 마침내 끝끝내. 자, 이때 이 아는 누구의 아냐?
화자의 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본 화자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때 아는. 앞에 나와 있는 아는 누구의 깨달음이야? 나무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즉 시적 대상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는 누구의 깨달음이야? 화자의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뭐냐? 화자가 바라보는 봄 나무를 통해서 느껴지는 뭐가 되겠죠? 예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해 준 것 중에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대상에 뭐가 제시되어 있어야 되느냐? 속성이 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속성이 어떠한 속성이냐? 긍정적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뭐 하겠다? 깨달음. 다른 말로 고치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본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거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한다? 예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화자의 이 태도가 무슨 태도가 되겠어? 예찬적 태도가 되겠죠.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나무를 통한 깨달음. 다른 말로 고치면 나도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지?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이 작품의 뭐가 되는 거죠? 주제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를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시 수업하는 맥락의 핵심은 뭐냐? 한 글자 한 글자를 해석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요 라인. 시적 대상이 뭐고 시적 화자가 어떻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참고로 요 태도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 하냐면 어조라고 합니다. 어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시의 어조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고치면 이 시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태도를 찾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지? 상황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수능형 문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게 시는 무조건 주제를 알면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데 3월달이 되면 여러분들 심화문학 수업이 들어갑니다. 3월달에 심화문학은 주로 이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제가 무조건 그때는 시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 시의 주제가 뭐야? 그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그 주제 하나만 갖고도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현대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되는 게 화자, 대상, 그 다음에 시적 상황, 시적 태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대부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나가 되겠지. 시인 자신이 안에 들어가서 나가 되니까 찾아야 된다는 건 결국 시적 대상과 시적 상황과 시적 태도 이 세 가지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 여러분들 첫 번째 나와 있는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죠. 자, 두 번째 시는 김남조의 겨울바다인데 겨울바다라는 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는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시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할 거예요. 좀 전에 공부했던 겨울나무에게서 봄나무에게로라는 시는 태도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 태도가 시적 대상의 태도와 화자의 태도를 구별해서 물어본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김남조의 겨울바다라는 시가 있는데 제목이 겨울바다지. 그럼 시적 대상이 뭐가 되겠어요? 겨울바다가 된다 이 말이죠. 화자는 이 겨울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정서를 이끌어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겨울바다가 뭐였지? 자, 시적 대상이야.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 자, 그러면 얘랑 동격이야. 동격이라고. 미지의 새 이꼬르 보고 싶은 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고 없었네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겨울바다는 어떠한 공간이냐? 나에게 무엇을 주는 공간이야? 상실감을 주는 공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뒤에 갑니다. 그대 생각을 했건만 이때 그대는 누가 되겠어? 동격이야. 내가 바라는 대상이 되겠지. 매운 해풍에 맵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를 통해서? 감각적인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미각적이 되겠죠. 저 매운 해풍에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렸다. 얼어버렸다의 동격은 뭐가 되겠어? 죽고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1연과 2연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실. 그래서 시적 대상이 겨울바다야. 겨울바다는 화자에게 뭘 줬습니까? 상실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상실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 뒤에 봐봐. 허무에 이랑 위에 불 붙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내신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표현법이 나오는데 물과 불이 함께 있죠. 모순된 상황이 공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역설법이 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무함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어. 허무함. 즉 그래서 사면에서 화자의 정서는 허무함이야. 즉 상실로 인해서 화자는 뭘 느끼고 있다?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정리하면 시적 대상은 겨울바다지, 화자의 상황은 뭐했어? 겨울바다에서 상실했지. 거기서 화자는 지금 뭘 느끼고 있지?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이게 1연, 2연, 3연의 내용 전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날 거냐? 그 뒤를 보란 말이지.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요소는 바로 뭐다? 시간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 있어. 끄떡이며 겨울바다에 섰네. 화자는 여기서 무엇인가, 뭘 얻었느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지. 시를 보겠습니다. 남은 날은 작지만, 자, 그 다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여기서 말하는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이야.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지.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 이꼬르 뭐가 되겠어? 영혼이 된다 이 말인데, 이 영혼이 바로 뭐냐? 이때 기도, 더욱 뜨거운 기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요 심화된 부분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오는 영혼, 이게 바로 뭐냐? 성숙이 되는 겁니다. 성숙. 그래서 시에서 공식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자가 말하는 건 바로 뭐냐? 이 영혼이 바로 뭐다? 성숙함이다. 그러니까 결국 화자는 성숙함을 갖게 하소서라는 어떤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소망적 태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여기 지금 화자의 태도예요. 화자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한 상실감을 극복해서 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그 뒤에를 보면은 남은 날은 적지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겨울바다가 같이 인고의 물이, 인고라는 건 고통을 인내하는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겨울바다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겨울바다는 여기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겨울바다는 화자에게 무엇을 주는 거지?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겨울바다는 화자에게 뭘 주는 거냐? 깨달음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 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 겨울바다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공간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 공간을 물어보는 게 곧 이 시에 뭐가 되는 거냐? 주제가 되는 거예요. 화자는 상실의 상황에서 뭐 하는 거지? 극복하겠다라는 깨달음, 그걸 통해서 뭘 느꼈다? 성숙함을 느낀 게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공간의 두 가지 이원적 의미를 물어보는 게 화자에게 뭘 주는 거다? 주제, 즉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라고 해서 시험 문제는 저 두 개의 공간을 물어보는 것. 즉 겨울바다가 처음에는 뭘 줬다가 상실감을 줬다가 그 상실로 인해서 뭐 한 거지? 깨달음, 성숙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 2학년 때 성적표가 어때? 여러분들한테 큰 상실감을 줬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만 3학년 때 만나는 이 성적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성숙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 뭐 했을 때? 극복했을 때. 오케이? 이 시는 뭐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겨울바다는 어떠한 곳이냐면, 여기 보면 나와있잖아. 인고, 인내를 고통하는 물이 수심, 물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이면에, 그 바다 속에는 뭐가 있어? 고통을 인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 있었다 이 말이야. 나는 저 바다를 보면 나도 저 바다처럼 뭐 해야 되겠다?
고통을 인내하고 성숙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김남주의 겨울바다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겨울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시는 신경님의 동해바다인데, 자, 이 시에서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조할 수 있어야 된다. 대조. 자, 시를 봐. 친구가 원수보다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맥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점층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층법. 자,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태도냐? 나의 태도야, 나. 자, 이 나가 바로 뭘 상징하는 거냐? 인간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인간은 어때? 남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나에게는 너그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친구랑 약속했어요. 친구가 약속 시간 늦었지. 그럼 어때? 욕하지. 야, 이놈아, 미쳤니? 이러면서 막 욕한단 말이지. 하지만 내가 좀 늦었어요. 그럼 어때? 미안. 끝.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너그럽게,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대하고, 모든 인간은 남의 잘못을 했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한다고? 되게 크게 화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돌처럼 자라서 굴어지나 보다, 굳어지나 보다. 이게 지금 인간의 나의 모습이야. 요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1연과 2연이 대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페이지 몇 페이지? 78페이지. 종영아. 78페이지. 자, 멀리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여기 시적 대상이 되겠지. 화자는 이 동해바다를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 거냐? 넓다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속성 1. 바다의 속성은 뭐야? 너그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속성 1. 바다는 어때? 너그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아까 배웠네? 시적 대상이 있고 대상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 그 속성이 긍정적이라면 이게 뭐라고요? 예찬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시는 기본적으로 동해바다를 예찬하는 건데 왜? 자, 짙고 푸르는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이게 시적 대상 속성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성 2. 자,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을 맵고 모진 칙칙질하면서 이게 속성 3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뭐와 대조되는 거냐면 인간과 대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어때? 자기에게는 너그럽지. 맞지? 그 다음에 남에게는 뭐 하는 거지? 엄격하겠지. 근데 동해바다는 반대지. 남에게는 뭐 하지? 너그러움을 갖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엄격한 거지. 그러니까 화자가 닮고 싶은 존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해바다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시는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비판하고 동해바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시적 대상인 동해바다를 통한 깨달음. 어떠한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 동해바다의 속성 세 가지. 너그럽지, 감싸 안지, 누구를? 남을. 대신에 자기는 뭐하지? 엄격하게 대한다 이 말이라고. 오케이?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시가 1연과 2연이 대조를 이루고 있지. 그러니까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나하고 동해바다의 대조를 통해서 동해바다의 이러한 긍정적 속성을 뭐하고자 한다? 배우고자 한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쉬워요? 쉽지? 자, 그 다음 자, 이 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자, 시를 해석하면서 계속 시적 대상, 그 다음에 상황, 태도 세 가지.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게 대상,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시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주제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자유자재로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를 만난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형 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완벽하게 해석한다 필요 없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의 의미를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제에서 찾으면 돼요. 주제에서 가장 어긋나거나 가장 부합되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시에서 문제를 낸다라는 건 이 사람이 이 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 이해하고 있다라는 건 이 시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 줬던 그거에서 공부를 출발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형 시
공부하는 것과 수능형 시 공부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내신은 이렇게 안 하죠. 내신은 세부적으로 저게 뭐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잖아 지금까지. 근데 수능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풀어낼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갑시다. 자, 새로 이사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있는 흑갈색 대문에 녹을 닦으며 내 지내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이 시 잘 봐.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냐면 녹을 닦고 있지. 이게 지금 상황이잖아. 맞지? 자, 이러한 녹을 닦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뭘 느끼고 있냐? 부끄럽고 죄스럽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태도잖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성찰, 반성. 선생님이 여기 이야기해줬죠. 시에서 성찰과 반성이 나오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관찰.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비교 대상이 있으면 돼요. 비교 대상이. 이 둘 중에 하나여야지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 이 시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왜?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 이게 바로 뭘 관찰하는 거지? 자신의 지난 삶을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관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반성한다는 뜻인데 뭐를 통해서?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가 전제되고 있지? 자기 관찰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시적 대상은 누가 되겠어?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찰과 반성의 시는 시적 대상이 누가 되는 거냐면 나가 되는 겁니다. 윤동주의 시에서도 항상 시적 대상이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한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의 대상은 누구야?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나는 대문에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이 어둡고 생명 저편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녹이랑 성격상 동일한 바로 뭘 이야기하겠어? 자기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보았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야. 부끄러운 과거를 보았지. 비늘처럼 총총히 돋아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비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맥락이지. 나의 과거는 다 뭐했어? 부끄러웠다 이 말이라고. 얘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리 살아온, 이때 이 빗방울도 다 부정적인 것들이야. 그리 살아온 43 수많은 불면의 촉수,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 부정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지난 삶은 모두 다 뭐야? 부끄럽고 부정적인 거다 이 말이라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네 시에서.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 노을 앞으로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이던 뽀얀 사랑까지, 사랑에도 세모쳐야 되겠지? 얘도 뭐야? 부끄러운 과거라고.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이 모든 게 지금의 뭐와 같냐? 녹과 같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화자는 자기의 과거의 삶, 이거를 뭐에 비유했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녹에 비유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과거를 화자는 뭐야? 부끄럽고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라고요. 맞지? 자, 그러면 그거를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이게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 녹을 닦는 행위니까 반성과 뭐가 될 수 있죠? 성찰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래? 이 작품의 주제는 뭐야?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뭐 하는 거지? 화자의 노력, 이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테크닉을 하나 배운다면, 자,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놨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인데, 형식상으로 본다면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내용상으로 따진다면은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온몸으로는 뭐 하는 거냐면 문지르는 거니까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화자의 태도와 의지를 뭐 한다? 강조한다 라고 보는 게 이 부분에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래? 그게 허영만의 녹을 닦으며 라는 시가 된다 이 말이야. 시가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를 바라보는 각도와 방향만 잡을 수 있다면 항상 시에서 주제는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끄집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이거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뒤에 또 시 갑시다. 자, 요 시죠. 요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 작가가 고정인데 사실은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요 시인인데 고정희 시인인데 요 시인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대학교 때 시 쓰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동아리에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시를 낭송할 수가 있어야 돼. 낭송할 수가. 그게 이제 최종 면접 조건이었어.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모르고 또 어린 마음에 이 문학 소년이 한때 이제 내가 그런 막 감수성에 젖어서 살았던 왜 웃니? 살았던 적이 있어요. 살았던 적이 있어서 거기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 이제 갑자기 면접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 면접 문제가 이거지. 너가 낭독할 수 있는 시, 외우고 있는 시가 있으면 한 편 읽어봐라.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근데 단 조건이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안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안 된다고.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시가 진달래꽃이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그거 읊을 수가 없지. 그 내가 읊었던 시가 그리움 2예요. 2. 그리움 2.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됐어요.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다. 이게 시예요. 이게 시라고. 이게 시인데 내가 이 시를 읊었어요. 아주 멋지게. 그런데 기립박수를 받고 내가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들 물어보지 그 시가 뭐냐? 고정이 그리움 2잖아. 어때?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다. 이 되게 고급스러운 시인데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시, 하나의 행을 배열했단 말이야.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를 파생하는 건데 시가 짧죠. 나는 개인적으로 짧은 시를 선호하는데 이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딱 보고 마음속에 딱 이렇게 잡아놨었죠. 그래서 이 시를 읊어가지고 내가 뽑혔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 고정이라는 시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목도 그냥 그리움 아니잖아. 괜히 그리움하면 없어 보이는데 그리움 2 하니까 왠지 있어 보이죠. 그런 그리움 1도 있을 것 같고 그리움 3도 있을 것 같고 이런데 이제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가. 자, 선생님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느냐? 고정희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수능에서 고정희 시인을 접근하는 법과 여러분들이 기존에 고정희 시인을 알고 있었던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고정희 시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뭐냐면 페미니스트 1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여성적인 운동, 여성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지금 대한민국이야 모든 여성들이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동등하게 평가받고 있지만 이 작가가 활동했던 1980년대라든지 이런 시대에는 되게 여자들이 무시당했던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담고 있어야 돼? 웬만한 의지가 없어서는 어렵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고정희 시인의 기본 성향은 뭐냐? 의지를 바탕으로 한 뭘 끼고 있냐면 저항성을 끼고 있어요. 저항성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고정희 시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입장과 혹은 평등보다 더 위에 있는 대접을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고정희 시인 기본적인 전제에는 이 저항성이 있다는 거지. 뭐에 대한 저항이냐면 기존 사회에 대한 저항인데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이야. 근데 이거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어디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많이 가르치는 건데 기본 성향 자체가 이렇다라고 알 수 있으면 되겠지. 근데 전제는 뭐냐? 자, 항상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항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저항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뭐가 중요하냐면 전제가 중요해요. 전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육사의 전제, 한용우의 전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정희 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전제는 뭐냐?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냐? 이거에 대한 전제가 뭐가 되겠어?
이거에 대한 전제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뭐지? 뭐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한테서 태어났습니까? 엄마한테서 태어났죠? 어머니한테 태어났단 말이지? 엄마는 남성이야, 여성이야? 야,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 나 처음 알았는데,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다. 엄마는 여성이야, 남성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건 엄마가 중성화됐을 수도 있구나. 하여튼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엄마는 다 여성이죠. 그게 고정인신의 전제야. 그러니까 이 땅의 어머니는 여자란 말이야, 맞지? 그럼 당연히 누구보다 뛰어난 거야?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확고한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의 시는 당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 나와 있는 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정의 시인의 기본 전제는 뭐야? 당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고정의 시를 이해할 때는 그 저항성이 내재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 당당함이야. 이 시도 마찬가지거든? 자, 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앞에 나와 있는 시는 한 거잖아. 앞에 나와 있는 시는 한 거 여기 있죠. 자,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 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려도 새순이 돋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상한 갈 때지. 하지만 하늘 아래선 넉넉히 흔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라는 건 시련의 상황이지. 근데 이 시련 속에 놓였다 하지만 뿌리 깊으면 이게 전제야. 이게 전제라고. 밑동 잘려도 뭐가 있다? 새순이 있다. 이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긍정적 태도야. 긍정적 태도. 뭐에 대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긍정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뭐야?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통에게로 가자라는 게 바로 뭐냐면 현실의 고통을 뭐 하자라는 거냐면 극복하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겠지. 극복하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서 또 똑같은 형태가 두 번째 연에서 반복됩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부평초 잎은 뭐랑 동일하겠어? 상한 갈대랑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물 보이면 꽃은 피거니 이게 전제야. 물이 있으면 무조건 꽃이 핀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어디에도 뭐가 있어? 개울이 있다 이 말이야. 물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꽃이 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거지. 그래서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세상 어디더나 등불은 켜지듯 고통에게로 가자. 이건 등불이랑 똑같은 게 새순이랑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화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갑니다. 자, 외롭기로 걱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서리법이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또 서리법입니다. 문제되지 않는다. 고통과 소름의 땅을 활활 지나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이 작품에서 벌판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벌판은 뭐냐? 라고 볼 수가 있겠지. 화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봐봐.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이거를 뭐 하자? 극복하자. 왜? 뭐가 있으니까? 희망적 뭐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에서 벌판이라는 건 어떠한 곳이냐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벌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벌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겠지?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벌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명진하고도 와가지고 어때? 되게 힘들지? 시련의 땅이란 말이야, 맞지?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문대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벌판, 이 고통스러움을 뭐 하면 되겠지? 즐기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벌판의 상수적 의미는 뭐냐? 고통에서 희망적 미래로 갈 수 있는 공간이라겠지. 그럼 시인은 그 벌판을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 왜? 지금 이겨내면 여기에 확실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시인은 시에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확신. 그 확신의 근거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여자라고 했잖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팔을 막아도 바람이 불듯. 그러면 이 태도는 뭐냐? 바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험과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영원한, 자, 한편으로는 이거거든. 바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게 한편의 전제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 영원한 눈물이란 없고 영원한 비탄이란 없다 이 말이지. 그 고통이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 고통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유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유한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치면 뭐 끝이 있다 이 말이지. 언젠간 끝난다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 공부하는 이 고통 언젠가 끝나겠지. 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진 않을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고3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백수를 하는 사람들은 없지. 그렇지 않아? 그럼 주변에 봤어요. 한 15수. 우리 삼수는 20수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지. 언젠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때문에 고통은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죠. 그래서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은 손. 요 마주 잡은 선이 뭘 이야기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겠지. 희망은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 작품의 주제는 뭐야? 실험과 고난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뭐하자? 이겨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시를 쭉 또 보겠습니다. 자, 요 시. 자, 여기 이제 시험에 계속해서 나왔던 시인데 재작년부터 EBS 교재에 포함되면서 여러분들 문학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작품인데 동승이라는 시입니다. 시도 한번 보면은 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철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 수 없는 말들이 들려서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있다. 이게 시적 대상이야. 시적 대상이라. 자, 쟤들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상황 어디에 있어? 국철 타고 가고 있죠. 화자는. 거기서 누구를 만났지? 아시안 젊은 남녀를 보고 있다고.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잠무하러 사무실에 가는 길이었다. 이때 중요한 게 요 단어를 잘 봐. 요 단어. 나는 잠무하러 사무실에 가는 길이었다 이 말이야. 저희들도 이때 저희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얘네들이야.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자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지. 관찰하고 있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을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오면 모자를 팔러 가고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지금 이제 이거 관찰하는 모습이 되겠지. 만년필 장사가 오면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나는 문득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지. 자, 누구를 관찰하면서 젊은 아시안 남녀를 관찰하면서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찻장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 그럼 시선이 바뀌는 거야. 어디서? 자, 국철 안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국철 밖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국철 밖은 어때?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 이 수면이 바로 뭐가 되겠어? 국철 밖이 되겠지. 국철 밖의 수면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새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요 부분이 바로 화자에게 뭘 주는 거냐면 깨달음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타봤어요? 아, 지하철이라는 게 있어요. 땅 밑으로 다니고 이제 국철은 지상으로도 다니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안 봤을 텐데 서울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큰 매운니 수원에 보니까 옆에 이렇게 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강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은 그 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 그 강을 보고 있죠. 그 강에는 지금 뭐야? 여러 마리 새들인데 이 새들이 어떤 새들이냐? 깃털 색깔이 다른 새들이야.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 인종이 되겠지. 오늘날의 시대가 어때? 우리 민족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밖의 세상은 어때? 이 강의 모습은 어때? 함께 어우러지며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는 뭐 했냐? 앞에서 그 젊은 아시안 남녀를 보고 뭐 했지? 천박하게, 즉 그들을 지금까지 나는 뭐 하면서 바라본 거야? 무시하면서 바라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쟤네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라고 하면서 걔네들을 뭐하는 거지?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처녀니 동승하지 못하고 다시 부끄러졌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반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뭘 반성해? 동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들을 나는 같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랑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얘는 깨달은 거야. 반성한 거지. 부끄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있어? 국철은 회사와 공장에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요 부분은 동그라미 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하나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처음에 나는 이렇게 가거든. 나는 일하러 가는 길인데 쟤네들은 뭐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반성을 통해서 저들도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저희들도 라고 가는 거야. 저희들도라는 요 보조사가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즉 그와 나를 동일하게 보지 못했던 태도가 나는 이라는 시호로 갔다면 드디어 내가 이제 반성과 부끄러움 등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들과 나도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이제 그들을 나랑 동등한 뭘로 보는 거지? 인격체로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저들도 아마 일하러 가는 길일 거다. 나도 일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멀리하게 하는 것. 시적 대상인 젊은 아시안 남녀를 관찰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자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반성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존의 우리 시각에서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비판적으로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종호의 동승이라는 시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두 가지야. 국철 안에서 국철 바깥의 공간을 통한 깨달음. 그래서 반성하고 결국 나중에는 뭐 하는 거지? 그들을 우리와 동일시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보조사를 통해서 냈다는 건 시험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EBS 교재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온 적도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여승이라는 시가 나와 있는데 여승. 이번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승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적 대상은 누구지? 여승이야. 여승은 합성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 가지치 냄새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감각적 표현이지.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여승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지금 현재 여승의 속성 1, 속성 2다 이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옛날과 같이야. 이거를 통해서 이 시의 전제는 뭐냐? 나는 옛날에도 저 여승을 본 적이 있다 이 말이라고요. 맞지? 자, 나는 화자지.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게 나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승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불쌍하고 이렇게 느끼는 서러움을 느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시는 특징이 일연에서 이연으로 가면서, 일연이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이연으로 가면서 뭘로 가는 거냐? 과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역순행적 구성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 이제 평안도 어느 산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 파리하는 가냘뿐인데 이 여인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이 여승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다. 이게 바로 뭐라고 쓰냐면 첫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만남. 이게 과거의 여인과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 여인은 나 어린 딸 아이를 때리며, 이 때리다라는 건 진짜 때리는 게 아니야. 데리고 다니며 이런 뜻입니다. 가을밤과 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차게 울었다. 공감각적 심상이 담겨져 있어요. 차다라는 게 뭐냐? 차다. 촉각이 되겠지. 울었다라는 건 청각입니다. 자, 그래서 차게 울었다라는 건 청각의 촉각하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지금 되게 뭐하고 있었다? 힘들고 슬퍼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 만난 여인의 모습은 어때? 되게 불쌍하고 처량하고 슬퍼 보였다. 이러한 걸 이렇게 시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지. 선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린 지 10년이 지나, 자, 남편이 지나갔어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딸이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연과 사면을 통해서 수능 문제를 낸다면 뭘 집어넣는 거냐면 보기를 집어넣어요. 보기를. 이 작품이 쓰여진 게 몇 년도냐면 1930년대예요.
1930년대가 무슨 시대냐면 일제 식민지하입니다. 일제 식민지하야. 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제시를 해준다고 볼 수 있겠지. 193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다른 간도라든지 만주 지역으로 이주해가지고 돈을 벌러 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 여인의 이러한 슬픔의 원인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고 오늘날까지 수능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여인, 이 여승은 그냥 특정한 고유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시대 1930년대 식민지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 즉 우리네 어머니, 우리네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식민지하의 상황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이별을 하고 원치 않는 슬픔을 갖게 되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다루고 있는 시라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이 시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 남편이 집을 나가고 딸이 죽고 이런 것 그 여인의 개인 가족사의 문제가 아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공통의 슬픔으로 봐야지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산광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었다. 산광도라고 했으니까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어. 이때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냐면 여인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여인이 산절 마당 뒤에 여인의 머리요리가 여인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머리요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예전에는 요게 또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중위법이거든. 중위법. 자, 그래서 머리요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볼 수 있냐면 머리랑 눈물이랑 동시에 같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혹은 비유로서 머리가 눈물처럼 뚝뚝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인은 지금 뭐가 된 거지? 여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여인에서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뭐냐면 민족적 한이자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현실적 슬픔이라 함은 이 여인의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식민지하를 살고 있는 시대적인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슬픔으로 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작품이 끊임없이 수능에 나오는 거라고요. 개인적 아픔이었다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을 시대성과 연결시키면 이 아픔은 우리 민족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인에서 왜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고, 시적 화자의 나는 시적 대상인 여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승은 어때? 되게 슬프고 처량하고 구슬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 안에서는 나와져 있지 않고 문제상에서 놓고 본다면 보기를 통해서 외부적 요건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면 백석의 여승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뒤에 내용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5개 정도의 작품만 더 여러분들한테 해주면은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하고, 그 부분이 끝나면 나머지 뒤에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소설 숙제했던 친구들에 해당되는 질문을 좀 받아주고 이렇게 마무리할 테니까 먼저 시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시들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할만할 것 같아요? 할만하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과 역량이라면 시 부분을 매끄럽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책 페이지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동네 구자병씨가 나와 있는 게 87페이지죠. 8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좀 전에 제가 고정희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고정희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작품이에요. 아까 고정희 씨는 뭐한 사람이라고 했지? 여성운동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들의 여권 신장에 대해서 노력했던 시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의 대표적인 시가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를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얘가 뭐야? 시적 대상이야.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누구를 관찰하고 있지? 우리 동네 구자명 씨를 관찰하고 있지. 항상 시에서 중요한 건 시적 대상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란 말이야. 그렇지? 자, 구자명 씨는 7달 된 아기 엄마야. 속성 1.
출근길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 졸기 시작한다. 밑줄 치고 요게 속성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졸기 시작한다라는 걸 통해서 구자명시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느냐? 고단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앞으로 옆으로 꾸벅꾸벅 존다. 3인데 2번이 심화되는 게 3번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다른 거에 상관없이 꾸벅꾸벅 존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찻장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사계절이 흐르다라는 건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구자명시의 삶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고달프다라는 걸 제시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찻장 밖의 풍경과 자, 찻장 안의 풍경이 나타나 있는데 찻장 밖에는 지금 꽃이 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긍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찻장 안에서는 지금 누가 있냐면 구자명씨가 있는데 구자명씨는 뭐하고 있지? 졸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고단한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뭐 됐다? 대조됐다. 대조된 걸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다? 구자명씨의 고단한 삶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단어야. 꽃! 자,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시험에 나오느냐? 자, 시에서는 행간걸침이라는 게 있어요. 행간걸침. 이 용어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시를 해석한다라는 건 시는 연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는 함축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라고 함축성을 근간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해석한다라는 건 행과 행 사이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간걸침이라는 뜻은 이 꼭이라는 시어가 위쪽으로도 해석이 되고 아래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시에서 갖고 있는 함축성 때문에 행간걸침이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라는 거지. 그럼 이게 위쪽으로 가면 이 꼭은 뭘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항상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항상 구자명씨는 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간다면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다. 이런 뜻으로서 여기서 부처님은 뭘 비유하는 거냐? 자, 부처님을 비유하는 거는 부처님은 어때? 항상 눈 감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자명씨의 고단한 삶을 뭐 시키기 위해서? 심화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을 비유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시험에 예전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 구자명씨가 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아, 버스 안은 구자명씨에게 삶의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이 작품에서 졸고 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는 구자명씨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도 역시나 마찬가지 구자명씨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심화시켜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구자명씨까지 이까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 구자명씨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졸고 있다는 걸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화자가 바라보는 구자명씨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래? 그러니까 지금 시적 대상인 구자명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디까지?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까지가 화자가 관찰하는 시적 대상의 모습인데 어떠한 모습이냐? 고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부터 이제 화자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분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화자가 시적 대상을 보면서 왜 졸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1.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 중든 시간이고 2.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3. 요 1, 2, 3으로 제시된 선생님 방금 읽었던 어디? 시간이고 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3 이렇게 나타나 있겠지. 자, 요게 바로 뭐냐면 구자명씨가 졸고 있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고단한 삶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저런 이유 때문에 졸고 있을 거야 라고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지? 추측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시적 대상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다. 앞에서는 본대로 쓰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잠 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그 다음에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이게 바로 뭘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구자명시의 삶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고단한 삶을 이렇게. 자, 근데 시에서 지금 뭐가 나와있죠? 그러나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요 단어가 중요해. 자,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시적 확장이라는 게 또 시험에 나오는데,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은 뭐에서 시작했냐면 구자명시라는 개인이었는데, 이 구자명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자가 되는 순간 이 고통은 구자명시 개인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여자의 고통이다라는 뭐를 부여하는 거냐면 보편화를 부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보편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구자명시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는 거지. 앞에서 여러분들 백석의 여승에서 그 여승은 개인적인 여자가 아니라고 했지.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식민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거라고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자명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시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다? 시적 확장이 이루어져 있어서 보편화를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이때 한 식구의 안식이라는 게 바로 여성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 두 시어를 해석하는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 1과 2로 갈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제를 해석하게 된다면 이 여자는 뭐 한다? 봐봐. 고통스러운 삶. 자, 현실이 고통스럽지. 현실이 지금 고통스럽단 말이야. 저러저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실이 고통스럽지. 하지만 이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삶이 힘들지만 그걸 참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의 엄마를 생각해봐.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맨날 여러분들 놀고 핸드폰 사달라고 우기고 옷 사달라고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엄마는 그런 거 묵묵히 이겨내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키웠단 말이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여자를 여성적인 상황, 여기서 여기 말하는 여성적인 상황이라는 건 여성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로부터 뭐 하는 거라고 쓰냐면 저항이야. 이 저항을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여권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성운동, 페미니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고통, 무슨 말이지?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사회적 고통에 뭐 하는 거야 이제? 저항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을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요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일본어로 해석하는 거야. 여자들은 힘들지만 뭐 하는 거지? 그걸 묵묵히 이겨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거라면 이 글의 작가를 이해한다면 뭘로 해석할 수도 있냐면 2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으로 해석하려면 시험 문제에 반드시 고정이라는 시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돼. 고정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석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1번으로 하는 게 맞아요. 수능에서는. 그렇지만 보기의 상황에 따라서 2번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이 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도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농무라는 시입니다. 농무.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죠. 자, 농무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요 시에 앞서서 제가 농무. 자, 제목이 농무인데, 자, 제목이 농무예요. 자, 농무라는 게 뭐냐면, 농부들이 추는 춤이 농무예요. 그러면 우리 문학에서 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놓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춤. 자, 이 춤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춤과 관련된 게 여러분들 농무도 있고, 또 시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승무도 있어요, 승무. 승무도 같은 맥락이에요. 승려가 춤을 왜 추느냐? 세속적인 번뇌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춤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춤이 이제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걸 제가 설명해 줄 때 이런 단어를 많이 갖고 와요. 살풀이란 말 들어봤지, 살풀이. 살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재앙, 애군. 여러분들 아는 단어 같은 고통이야, 고통.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춤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살풀이 과정이라고 보면 돼. 살을 풀다라는 게 고통을 풀어낸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춤을 통해서 그려진다. 이렇게 보는 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문학에서 나타나는 춤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누군가 춤을 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게 전제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현실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실의 고통에서 뭐 하는 게 아니냐면 도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농부들이 춤을 춘다는 건 이 농촌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춤을 춘다는 건 다른 맥락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예전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어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대학교 때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는데, 제가 좀 이제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였습니다. 근데 레크레이션 강사 첫 단계가 뭐냐면 관광버스 사회를 봐야 돼요. 관광버스 사회를. 그래서 내가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레크레이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갔던 곳이 저 가평에 가면은 무슨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관광버스 그 이제 사회를 보는 건데, 아침에 출발이 몇 시냐면 7시에 출발해요. 7시에. 그래서 내가 이제 몇 시까지 갔냐면 6시 30분까지 갔죠. 동네에 있는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기 설악산으로 이제 관광 여행을 가는 그런 거에 내가 이제 사회를 봐주는 건데, 6시 반에 가니까 벌써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와가지고 짐 싣고 차에 올라타고 언제 출발하냐고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참 농촌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들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차에 탑승해가지고 이제 출발한다고 알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몇 시냐? 6시 45분에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차가 시동을 걸고 마을 입구로 이렇게 쭉 나가죠. 쭉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동네 부녀회장 아줌마인가 봐 나한테 와요. 총각, 음악 언제 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라고 하니까, 아니 음악 언제 틀어주냐고, 차에서 음악을 언제 틀어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하니까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지금 음악 틀어도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경험해봤나 봐요. 그러더니 나한테 막 좀 찡그리는 표정으로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그때 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탔죠. 벌써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탔는데, 저쪽에서는 몇몇 아주머니들은 벌써 맥주를 까가지고 막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아주 한 7시 10분 정도 고속도로에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틀어줬는데, 그 버스에 있는 아주머니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기가 아침 7시 15분부터 춤을 춰요. 그러더니 난 좀 적응이 안 되지. 왜냐하면 그 시간이 원래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는데 막 앉아있는데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춤을 추게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버스가 쭉 가요. 그래가지고 1시간 40분 정도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이 휴게소에 들렸죠. 그래서 자, 잠깐 15분 정도 휴게소에서 잠깐 쉬실 테니까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은 빨리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라고 이제 안내 멘트를 줬는데, 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 휴게소 화장실을 가실 때도 춤을 춰요. 왜냐면 그 감흥이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신 거지. 7, 8분씩 짝을 이뤄서 화장실에 가는데 춤을 추면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부끄러웠어요.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일, 레크리에이션 일을 해야 되나라는 막 이런 고민에 막 빠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당일치기 관광 여행이었는데 저녁 10시까지 설악산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저녁 10시 30분에 도착했는데 그 10시 30분까지 계속 춤을 췄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춤을 췄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면서 그게 이해가 된 거였지. 이게 뭐였었냐면 그렇게 하루 종일 춤을 춘다는 건 바로 뭐냐? 그간의 삶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그날 하루 동안 뭐 하는 거지? 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야? 살풀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신나게 춤을 춘다라는 것 자체가 춤을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간에 쌓여있던 고통을 그날 다 뭐 하는 거지? 풀어내는 거지. 그럼 그날 왜 다 풀어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뭐 할 수 있어?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도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그날 뭐 하겠다는 거지? 스트레스를 풀어내겠다라는 거지. 그거를 그날 이해를 했어요. 처음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맥락일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어. 그럼 어디를 가지? 노래방에 가요. 가서 미친듯이 막 3시간 동안 노래방을 막 부른단 말이지. 왜 부르겠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슈퍼스타 K 나가기 위해서 부르기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간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뭐 하는 거지? 풀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 살풀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시를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보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가 특이해. 시는 시작하고 있는데 막은 내렸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오동나무 선등에 매달린 가설무대, 운동장, 구경꾼들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야. 텅 빈 운동장.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가 텅 비었기 때문에 정서상으로는 어떠한 정서가 나타나겠지? 쓸쓸함의 정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자,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적 대상은 우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때 분이라는 건 울분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어? 화장품에 한 바르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의법이야.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공간의 이동. 근데 시에서 공간의 이동을 어떻게 찾느냐? 구체적 공간이 제시돼야지만 공간이 이동하는 거야. 처음에는 운동장에서 소주집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지. 술을 마신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삶의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정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글의 화자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꾀가리를 앞서 장거리로 나서면 코스가 어디로 이동했죠? 소주집에서 장거리로 갔죠. 따라붙는 건 악을 쓰는 건 조물액이 될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에 담벼락에 붙어서 철없이 킬킬댄다. 자, 여기서 조물애기들과 처녀애들은 뭘 나타내는 거냐?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지만 이 작품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농촌으로 대변되는 농부들의 고달픈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소외야. 소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텅 빈 운동장, 그 다음에 우리의 이런 울분을 알아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조물애기들과 처녀애들밖에 없다 이 말이지. 바로 농부들이 고통스러운 건 소외입니다. 소외.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197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가 되면서 1차 중심 사회에서 2차, 3차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촌 향도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지. 촌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 도시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나가다 보니 농촌은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고통스러운 삶을,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농부들의 이러한 애환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쓸모없는 조물애기들이나 처녀애들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걸 통해서 농부들의 고단한 삶의 원인의 첫 번째가 뭐다? 소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뒤에 봅시다.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꼭정이에 내고치고 또 어떤 어들은 서림이처럼 해야되지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꺽정이하고 서림이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농부들을 대변하는 역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역사적 사건에서 구체적 인물을 데리고 옵니다.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농부들의 삶의 고통이라는 게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태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고 해야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지. 이게 지금까지 농부들이 고달픈 삶을 대하는 삶의 모습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자, 필요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예편내에게 맡겨두고, 요걸 통해서 이 두 번째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경제적 궁핍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 궁핍함. 자, 이게 바로 농촌에 있는 농부들의 삶이 고달픈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을 시를 해석을 잘해야 돼.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죠. 내가 레크레이션 강사할 때 그 농촌에 있던 아줌마들이 춤을 췄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지.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거 뭐야?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옆편내에게 맡겨두겠다라는 건 도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건 바로 뭘 드러내는 거냐? 도피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뭘 표출하는 거냐면 원망에 대한 표출로 봐야지, 이거를 단어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진짜 농사짓기를 포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세선을 거쳐 도수장 앞에 가볼 때 코스가 이번에 어디로 갔지? 도수장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점점 뭐가 된다? 신명이 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반어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역설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능형에서는 본다면 뭘로 보는 게 보편적이냐? 역설법으로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태도가 서로 모순관계를 이루는데, 이 신명이라는 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고통을 뭐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뭘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노력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바로 뭐가 되겠지? 살풀이의 과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명이 크면 클수록, 그 아줌마들이 춤이 길면 길어질수록 삶의 고단함이 컸던 거고, 그거를 뭐하고자 하는,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게 이 시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굴까나 고갯짓을 하며 어깨를 흔들까나, 이러한 신명이 뭐 되고 있냐?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 시를 통해서 결국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들, 나를 포함한 농촌의 농부들의 고단한 삶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농부들의 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작품은 농촌에 살고 있는 농부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을 농무라는 춤을 통해서 제시하는 게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신경님의 농무가 되는 거고,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가 좀 중요한데, 3월 모의고사 나오면 이 시가 좀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가 왜 나오냐?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시에서 주제를 통해서 모든 작품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수업 방식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작품을 우리는 이미지즘 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즘. 특히 이 작품을 썼던 정주영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즘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장수산이라는 시가 있어요. 장수산이라는 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수산 일인데, 자, 장수산에서 뭔가를 느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펄목정정 이랬더니 아람돌이 큰 소리 베어짐도 하이. 끊었어. 고리 울러 맹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는 깊은 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시는 행의 부분이 없는 산문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보면은 벌목 정정 이랬더니 아람돌이 큰 소리 베어짐도 하이. 무슨 뜻이냐?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야. 산속에서 지금 나무가 쓰러졌단 말이야. 고리 울어서 맹아리 소리 찔렁 돌아옴직도 하이. 한쪽에서 나무가 쓰러지니까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 산 곳곳에서 지금 그 소리가 들린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산에 있는데 나무 쓰러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건 뭘 드러내는 거냐? 여기 나와 있잖아. 다람쥐도 쫓지 않고 맷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야. 고요야, 고요.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장수산은 지금 어떤 상태냐?
고요한 상태야. 적막한 상태야.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나무 쓰러지는 소리만 들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산 전체에서 울리는 건 나무 쓰러지는 소리밖에 없다라는 건 소리가 크다라는 걸 부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 속이 지금 적막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시 자체에서. 이해돼? 그 소리, 이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오히려 뭘 드러내는 거다? 산의 고요함과 적막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서 갑니다. 차라리 뼈에 절이 우는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은 깊은 산인데 이 산이 어디 산이겠어? 장수산이 되겠지. 장수산은 지금 어떤 상태야? 되게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거야, 첫 번째. 자, 눈과 밤이 조희보다 희고녀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조희는 종인데 눈과 밤이 조희보다 희다라는 건 이 산은 지금 어떤 산이냐? 겨울산이야. 눈 덮인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온 산 전체가 하얗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하얗다라는 의미는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어떠한 순수함이나 깨끗함의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성이 얘야. 첫 번째 속성이 얘고 장수산은 지금 어때? 고요해. 두 번째는 어때?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지. 하얗다 이 말입니다.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의 이고를 걸음이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도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산에 있어요. 지금 산에. 근데 어둠이 깔린 밤이죠. 그럼 밤이면 산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 이야기한 적 있죠. 호주에 가가지고 내가 홈스테이를 한 집이 있는데 그 양털 깎는 집이에요. 양털 깎는 집인데 수원 전체 정도 크기 되는 마을인데 마을에 집이 17가구인가 7가구밖에 없었으니까 집이 그 정도밖에 없어. 근데 7시만 되면 마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 나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갔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7시에 저녁 먹으면 식구들이 다 치우고 집으로 잠자러 들어가고 나는 8시부터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 좀 방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바깥을 딱 나가는데 그 느낌, 그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딱 연 순간 밖에는 온 세상이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이라고. 갑자기 뭐하면서 두려움이 느껴지겠지. 그래서 문을 쓱 닫았어요. 그리고 방에서 혼자 이렇게 있었죠. 원래 내가 이제 호수를 가고 싶었는데 밤에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한 기억은 그 밤의 어둠을 쳐다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며칠 지나니까 달이 떴어요. 보름달이 뜨니까 어때? 그나마 앞이 조금 더 구분되는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의 느낌과는 달라요. 왜? 우리는 밤에 불빛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화려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밤이 돼도 어둡다는 느낌이 덜한데 이 시대 산속에서 느껴지는 이 어둠은 얼마나 적막하고 두렵고 그렇겠어요. 근데 보름달이 뜨면 그나마 뭐 할 수 있어? 바깥을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보름달이 뜨는 걸 기다려서 뭐 하는 거지? 이골 저골을 뭐 해보겠다라는 거지? 산을 걸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보름달 말고는 자연 말고는 그 하나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는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가 장수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까지가 시가 나눠져야 돼. 이까지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경이야. 선경. 선경이라고. 선경. 바로 뭐야? 장수산의 모습이야. 장수산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고요하고 어때? 하얗고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거야. 나머지 건 아무것도 없어. 존재하는 게 없으니까 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가 선경이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갑니다. 그 장수산에 절이 있어요. 우절중이, 요 우절중이 6판에 6번 지고, 그러니까 나랑 무슨 게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랑 6번 게임을 했는데 6번 다 졌어.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 짜증나겠지? 근데 이 사람은 뭐하고 갔지? 웃고 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야. 우절중은 어떤 사람이냐? 게임에 6번에서 6번 졌지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달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욕심이 없고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이때 이 늙은 사나이는 이 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이 남긴 냄새야. 이 냄새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달관적 태도야. 죽는다라는 건 뭐한다? 배운다 이 말이야. 나도 저러한 태도를 배우고 싶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나도 삶에 저러한 여유를 갖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래?
그러면서 시름은 이때 시름이란 건 세속적 시름이 되겠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의 심이 흔들리우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적인 뭘 하고 있습니까?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러한 깨끗한 곳에서 세속적인 욕망 다 버리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방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견디란다.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뭘 견디겠다? 세속적 욕망에서 견디겠다 이 말이지. 사고 오련이 슬픔도 꿈도 없이, 이때 슬픔과 꿈은 세속적 욕망이지. 그런 거 다 버리고 장수산에서 뭐 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이 말이지. 어떠한 깨달음? 바로 달관적인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거죠. 즉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여유로운 모습을 장수산에서 배우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장수산이냐? 장수산은 어떤 곳이라고 했지? 고요하고 깨끗한 곳이니까 이러한 곳이야말로 내가 그러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데, 이 작품을 그냥 시로 읽으면은 시가 해석이 안 돼. 왜? 시는 한 편의 그림일 뿐이야. 그려지잖아. 산이 있는데 눈 덮인 산이 있어. 아무도 없는 산입니다. 고요한 산이지. 그 산에는 딱 하나 뭐가 있지? 절만 하나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절의 춤은 어때? 나랑 내기 6번 했는데 6번 치고도 웃고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나는 멍하니 있겠지. 그 춤을 쳐다보면서 이 산속에 있겠지. 거기서 나는 뭘 느끼겠느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럼 그 느낌이 바로 이 작품이 뭐가 되는 거냐면 주제가 되는 건데, 이미지적 시라는 게 그런 거야. 한 편의 그림을 말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거지. 그리고 니네들이 느껴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느낌이라는 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달관적이고 초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지용의 장수산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특이하게 배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난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3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높다면 나올 수 있는 시가 이 시라고요. 무슨 말이지? 이 시는 두 개를 끊어야 돼. 어디서? 걸음이랑 다해서 끊어야 돼. 성경과 후정의 정사야. 성경은 뭐야? 고요한 장수산의 풍경. 후정은 뭐야? 거기에서 달관적 삶의 어떤 깨달음, 의지, 이런 걸 노래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작품 갑시다. 자, 요 시는 김광석의 산인데, 요 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는 이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시를 왜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시를 왜 쓰는가? 자, 여러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시인들이 시를 왜 쓰겠느냐 이거거든요. 시인들이 시를 왜 쓰겠느냐.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시인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인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시인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삶의 일상적인 요소를 관찰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결국 시인이 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술가도 마찬가지야. 상상력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시는 왜 쓰느냐? 어떠한 대상을 보고 관찰했을 때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시로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로 간단하게 보면은 시적 대상이 뭐가 되겠어요? 산이 되겠지. 산에서 느끼는 무언가의 관찰이라고, 그거를 통한 깨달음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시는 금방 가. 산.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 종일토록 먹지도 않고 말도 않고 업됐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놓고 먼 산으로 간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산의 첫 번째 속성이야. 산에 뭐가 담겨져 있지? 어떠한 의연한 태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두 번째, 산은 날아도 새해둥울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아간 게 들썩이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뒤에 봐. 산은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업됐다가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산의 두 번째 속성. 산은 어때? 섬세해요. 섬세. 이 산 속에 있는 애들이 다칠까봐 그들을 생각하면서 조용조용하게 간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먼저 가다가 고달픔을 시란 듯이 정겹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모시고 산다.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산은 산과 신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떠한 곳이냐? 산의 숭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숭고함. 이게 산의 속성이야. 이런 식으로.
산은 사람과 친하고 싶어서 기승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다는 게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보우리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산의 비세속성이야. 세속적이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어때? 사람을 뭐 하는 거지? 다스리는 거지. 이렇게 산을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번 신경질을 되게 돼야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산의 어떠한 친근함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또 뒤에 보면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산기슭엔 두 계절이 사이좋게 산다. 이게 바로 마지막 속성인 산의 뭐에 대해서 나와있겠어? 포용력이 나와있겠죠. 포용력.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려진 산의 모습은 다 어때? 긍정적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말이지. 산은 어때? 의연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세하고 세속적이지가 않으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산이다라는 거지.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나도 산처럼 저렇게 뭐하고자 한다? 살고 싶어 한다. 배우겠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시기 때문에 시 자체는 어려움이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45번 문제를 보면은 이런 거지. A부터 O연 중에서 나타나지 않은 건 의연함, 섬세함, 비세속성, 숭고함, 소심함. 이거 부정적이잖아. 이거 답이 몇 번이 되겠어? 2번으로 이렇게 가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봄의 소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신동엽의 봄의 소식. 자,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발병이 났다 커니. 자, 봄은 위독하다 커니.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게 마을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봄에 대한 태도야. 봄이 지금 뭐 했다? 발병이 났다. 위독하다. 눈이 흐둥그레져 수도문에 의하면 봄은 먼 바닷가 갓 상륙께서 동백꽃 산모퉁에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니까 봄에 대한 다양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지. 어떤 사람은 봄이 위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봄이 벌써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봄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계절상의 봄도 될 수 있고 화자가 소망하는 소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소망이 지금 위독한 상황이다. 혹은 그 소망이 다가왔다. 그렇지만 봄은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광충이 난 악한한테 몽둥이를 맞고 선지피 흘리며 거꾸로 졌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 봄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즉 일연과 사면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자살했다커니 봄은 장사 지내버렸다커니 그렇지만 눈이 휘둥그레진 새 수dom내에 의하면 봄은 뒷송단 바위 및 마을 앞 개울 근처 그리고 누구네 집 울타리 밑에도 몇 날 밤 우리들 모르는 새에 이미 숨어와서 몸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또 한편으로는 봄은 죽지 않고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라고 인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봄의 소식인데 이 봄의 소식이 크게 몇 가지야?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봄의 소식을 부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봄의 소식을 긍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화자는 제일 마지막에 긍정적인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봄이 긍정적으로 와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동엽이 살던 1960년대 70년대가 독재화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이 봄이라는 건 민주화라는 걸로 이야기됐을 때 어떤 사람은 민주화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의 곁에 이제 우리 곁에 다 왔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두 개의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동엽의 봄의 소식이라는 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여러분들 현대 시 파티에 있는 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자, 우리가 물이 되어.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 하면 이거 가정이야, 가정이지. 가문 어느 집에선들, 가문은 가뭄이야. 가뭄이 든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서리가 나와있지. 좋아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의 소망은 우리가 물이 돼서 만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 하면 뭐가 담겨져 있어?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화자는 물이 되어서 만나자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혼자 깊어가는 강물 위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만 한다면 상처받은 대상들을 뭐하는 거지? 위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소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1연과 2연을 통해서 화자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어떠한 소망을? 물이 돼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상이 전환돼서 그러나 지금은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지. 지금은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이렇게 나타났죠.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화자가 바라는 건 물이란 말이야. 근데 현실은 지금 뭐가 된다? 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 시는 이원적으로 본다면 물과 불을 뭐 하는 거지? 대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불을 뭘로? 죽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물을 부활과 소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부정으로 갈 수가 있고, 얘는 뭘로 갈 수가 있어? 긍정으로 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뒤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만리밖에 기다리는 그대여, 내가 바라는 세상이야.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라고 뭐 하는 거지? 소망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적엔 인적이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계, 그대가 이렇게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물과 불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요. 불과 물을 합해서 얘가 바라는 이상 세계가 돌아올 수 있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불순한 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제거하는 거야. 제거. 이렇게. 그리고 물을 통해서 그 제거된 것들을 정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얘가 바라는 이상 세계의 도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가 요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보통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줬을 때는 시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물과 불을 이원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불을 부정, 물을 긍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결국 이러한 이상적 세계를 바란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요렇게도 많이 나왔어요. 요렇게도.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불이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주면 물이 다시 와서 뭐 하는 거지? 깨끗한 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뭐가 형성된다? 이상적인 세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로서, 화자는 그러한 이상세계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는 형태로서 시를 쓰고 있는 게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시가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특히 시적 대상이 뭔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해석하는 근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 몇 개의 시들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심화 과정 속에서 이제 발제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대부분 90%는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모든 시가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시는 모든 문제를 주제로 푼다. 주제는 어떻게 찾느냐? 시적 대상, 시적 상황, 시적 태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시나 교과서, 문학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를 주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현대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결국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